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이와 함께 인생의 중반 이후를 보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제게는 참 말 못할 사연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제 자식이기에 저는 모든 것을 다 덮고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어요.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이야기. 지금부터 이곳에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저는 부모 없이 어렵게 자란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한 번에 돌아가시게 되었고, 저는 큰아빠 집과 고모 집을 전전하며 살았어요. 결국엔 그 두 집에서 나와 연로하신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제가 7살쯤 되었을 때였어요. 두 분이 중요한 모임이 있으셔서 저를 큰아빠 집에 맡겨두고 외출을 하셨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한순간에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버렸고 저는 그대로 부모 없는 고아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죠. 부모님이 그렇게 한 번에 세상을 떠나고 나신 후로 처음에는 큰아빠의 집에서 생활했어요. 큰아빠 집에는 저와 몇 살 차이 나지 않는 사촌 형과 누나가 있어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자주 왕래하며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그때 형과 누나는 저를 친동생처럼 귀여워해 주었고 잘 놀아주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는 사촌들도 큰엄마도 제게 대하는 행동이 달라지셨죠. 평소와 똑같이 제가 사촌형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라고 치면 형은 제게서 장난감을 확 뺏어버리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어딜 만져, 허락도 없이. 이거 내 거거든. 우리 집에서 살면 다 이 물건이 네 건 줄 아냐? 형아, 왜 그래? 야, 네가 우리 집에 와서 내 장난감 맨날 만지고 제자리에 안 놔두니까 내가 맨날 장난감 찾느라 힘들잖아. 아, 짜증난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내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마. 알았어? 특히 나 없을 때는 더더욱. 알겠어, 형아. 물긴 왜 울어? 내가 뭐 너를 때렸냐, 울게? 어? 이거 내 물건이니까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데 왜 우냐고. 불쌍한 척 하지 마. 알았어? 저보다 4살 위의 사촌형은 저를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는 말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큰아빠가 말씀하셨죠. 너 이 녀석 정말 못됐구나, 어? 사촌 동생이면 피를 나눈 형제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좀 가지고 논다고 어떻게 되니? 이게 안 그러던 행동을 하고 그러네. 아빠한테 혼나볼래? 어? 아빠는 왜 맨날 제 편만 들어요? 쟤 우리 집에서 살기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무조건 나만 사랑해주고 나랑만 놀아줬는데 왜 아빠는 이젠 안 그래요? 왜 또 나만 혼내요? 뭐? 이 녀석 정말 아빠가 언제 그랬다고? 갑자기 아빠 엄마 없이 혼자 남은 동생이 불쌍하지도 않니? 어쩜 그렇게 너 하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아이가 됐니? 아빠는 널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아빠 너무해 정말. 또 동생 불쌍하다는 얘기. 왜 자꾸 동생만 생각하고 동생만 챙겨줘요? 아빠가 낳지도 않았으면서. 아빠가 낳은 사람은 나잖아요. 사촌형은 큰아빠에게 큰 소리로 대들었고 큰아빠는 화를 내시면서 사촌형의 등짝과 엉덩이를 때리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저 때문에 일어난 것만 같아 저는 방 한 구석에 들어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엉엉 울고 있었어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왜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눈치를 보게 되었는지, 엄마 아빠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그렇게 서러운 일인지 처음 알게 되었던 순간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무슨 행동을 해도 자꾸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말이죠. 특히나 아직 화장실의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큰엄마나 큰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했는데, 그래도 큰아빠가 계시면 좀 나았는데 큰엄마가 계실 때는
눈치를 보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큰엄마는 원래는 굉장히 착하고 잘 챙겨주시는 스타일이셨는데 언젠가부터 제게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진 걸 느꼈었답니다. 밥을 먹을 때나 과일 같은 걸 먹을 때에도 왠지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저한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놓고 그러셨어요. 일부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저는 그 반찬이 손에 닿지도 않았고 저를 위해 작게 잘라주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먹기가 힘들었었답니다. 어린 마음에 엄청나게 먹고 싶었지만 형과 누나가 먹는 모습만 보고 다른 반찬만 열심히 먹었죠. 제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은 큰아빠뿐이었어요. 큰아빠가 일찍 퇴근하시기만을 기다렸고 큰아빠가 오시면 그나마 편안하게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를 한순간에 잃은 제게 기댈 곳은 오로지 큰아빠 한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뒤척이고 있을 때 따뜻하게 오셔서 저를 안아주시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상준이 엄마 아빠 보고 싶구나? 네, 큰아빠.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 얼마나 보고 싶겠니? 우리 상준이. 우리 예쁜 상준이. 하늘에서 부모님도 너를 많이 안아주고 싶으실 거야. 지금도 아마 너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계실걸?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잠을 잘 자고 있으면 상준이가 자고 있을 때 엄마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셔서 몰래 안아주고 가신단다. 그런데 잠을 안 자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내려오질 못해. 그게 하늘의 법칙이야. 정말요? 그럼 내가 잠을 자면 진짜 엄마 아빠가 나 안아주러 내려오세요? 그럼 진짜지. 큰아빠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그러니까 상준이가 잠을 잘 자고 있어야겠지? 지금 하늘나라에서 상준이가 깊이 잠들 시간만을 기다리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만나러 얼른 잠을 자자. 어? 큰아빠가 이렇게 꼭 안아줄 테니까 이리 와. 큰아빠, 나 그럼 얼른 빨리 잘래요. 빨리 자서 엄마 아빠가 나 안아줄 수 있도록 할래요. 그래, 우리 상준이. 우리 아가, 얼른 자자. 그날 밤 저는 정말 거짓말처럼 꿈속에서 엄마 아빠를 만났고 저를 꼭 안아주시며 뽀뽀해주는 감촉을 현실처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부모님이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 알고 그날 이후부터는 최대한 잠을 잘 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했어요. 큰아빠는 제게 항상 그런 큰 나무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습니다. 저를 양육하는 문제로 큰엄마와 싸우고 사촌 누나와 형에게서 질투의 말도 들으셨지만 큰아빠는 항상 제 편이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족들 간의 갈등이 깊어지게 되었고 큰아빠가 하시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고모네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이니까 12살이었겠네요. 고모는 아빠의 누나이셨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그냥 강아지 2마리를 키우시며 고모부와 함께 살고 계셨어요. 일 중독이라고 할 만큼 고모와 고모부는 하루 종일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 저에 대해서 챙겨줄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안 되셨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지 않으시다 보니 저를 어떻게 대하셔야 할지 좀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좀 귀찮은 존재가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두 분은 자유롭게 여행을 많이 다니시고 거의 저녁도 밖에서 해결을 하시고 다니셨던 라이프 스타일이었는데 저 하나 때문에 집에 반찬도 사다 놓고 밥도 해놓아야 하고 준비물이나 학교도 보내야 하고 그래서 많이 귀찮으신 것 같았어요. 최대한 저도 폐를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말을 많이 안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 학교를 다니면서 보호자가 해주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혀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다 보니 누구 눈치 볼 사람은 없어서 편하긴 했어요. 강아지 2마리가 있었는데 그냥 저는 강아지 밥도 챙겨주고 용변도 치워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셔서 그런지 가끔씩 제게 신발과 옷도 잘 사주셨고 따뜻한 마음의 서톡은 없으셔도 돈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어요. 고모네 집에 있을 때 가끔 큰아빠가 오셔서 저를 챙겨주기도 하셨는데 고모와 큰아빠가 저 때문에 한번 크게 다투는 모습을 본 이후로는 큰아빠는 고모 집에 거의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게, 누가 애를 데려오래? 난 내 애 낳기도 싫어서 안 낳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애를 키운다는 게 말이 되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잖아, 누나. 누나 독신주의자였던 거 알아. 결혼은 했지만 그래서 애도 안 낳는 거고. 그렇다고 아직 초등학교 다니는 애를 저렇게 방치하다시피 해놓으면 어떡해. 최소한 챙겨줄 건 챙겨줘야지. 학교 다니는 거, 공부하는 거 좀 관심 좀 가져주라, 누나, 제발. 야, 나 지금 회사 때문에 바빠서 밥도 제때 못 챙겨 먹고 일하고 있다. 내가 지금 남의 집 자식 학교 공부하는 거 관심 가져줄 때가 아니라고. 고모와 큰아빠는 저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크게 다툼을 하셨고, 그럼 저를 데려가느니 마느니 하면서 아주 큰 소리를 내셨어요. 화가 난 큰아빠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비관하시며 그대로 나가버리시고는 가끔 제게 문자만 보내주시고 저를 보러 오지는 않으시더군요. 아무튼 그런 집에서 어떻게 또 2년이라는 시간을 버텼네요. 제가 여름 방학 중에는 고모와 고모부가 한 달 정도 해외여행을 가신 적도 있었답니다. 그럼 그냥 저는 강아지를 돌봐주는 사람에 불과했고 고모는 문자로 강아지의 안부만 물었지 저를 따뜻하게 챙겨주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고모가 잔뜩 사다 놓은 인스턴트 음식들을 먹으면서 보냈어요.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밥도 먹고 카레와 짜장도 비벼 먹고요. 그리고 가끔은 혼자 집 근처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기도 했고 때로는 PC방에서 라면과 핫도그로 끼니를 때운 적도 있었습니다. 돈이 부족하진 않아서 밥은 먹고 다녔지만 아무도 없는 집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저는 무척이나 힘들고 외로웠어요. 고모가 알려준 대로 세탁기도 돌려보고 청소기도 돌려보고 했는데 그때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하루는 열이 너무 많이 났는데 어디 하나 도움을 청할 곳도 없어서 혼자 끙끙 앓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냥 침대에서 하루 종일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용기를 내서 큰아빠한테 문자를 보내보았지만 큰아빠는 일 때문에 지방에 멀리 가 계신다는 말씀만 하실 뿐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 고모와 고모부가 해외로 이민을 가시게 되면서 저는 또 한 번 다른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연로하신 할머니의 집이었는데요. 연세가 좀 많으시고 혼자 살고 계시는 할머니 집에 가서 저는 할머니와 함께 오손도손 살게 됩니다. 큰아빠와 고모 집을 거쳐 할머니 집에 가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이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할머니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밥도 차려드리고 집안일도 도와드려야 했지만 정말 진짜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아주 많이 느꼈답니다. 할머니는 특히 저를 보면서 그렇게 많이 우셨어요. 하긴 지금 생각해보면 먼저 자식을 앞세워 보낸 엄마의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더군다나 그 자식을 이렇게 곁에서 보면 계속 생각이 나니까 더욱 그러했던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제가 밥 먹는 모습만 봐도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애비가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았을꼬. 무정한 놈. 아이고 못된 놈. 할머니, 또 왜 우세요? 아빠가 뭐가 못된 놈이에요. 얼른 진지 드세요. 못된 놈이지. 최고 불효자예요. 이 세상 제일 불효자.
이 애미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놈이 불효자지. 아이고, 우리 아들. 뭐가 그리 바쁘다고 그리 젊은 나이에 먼저 가. 먼저 가기. 그러지 마세요, 할머니. 아빠, 엄마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얼른 진지 잡수세요, 얼른. 우리 강아지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줄 거야, 어? 그러니까 꼭 오래오래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 알겠지, 내 새끼? 할머니는 먼저 간 자식이 그리워 늘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곤 하셨답니다. 정이 많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시간이 제게는 뭔가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기가 되었고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남들 눈치 보며 살다 보니 철이 일찍 들었는지 인생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었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다행히 해외에 나가신 고모가 경제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대학교도 입학할 수 있었어요. 대학교에 가서는 알바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스스로 모든 생활을 다 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연로하신 할머니는 제가 대학교 때 세상을 떠나게 되십니다. 저는 그렇게 세상에서 저를 사랑해 주시던 분들을 잃고 참 외롭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의 정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며 생활했고 여자친구가 생기면 마음과 마음을 다해서 많이 아껴주고 챙겨주었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꽤 좋은 직장에도 취직을 하고 한 여자를 만나게 되어 저는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어요. 여자친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의 아픔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어서 더욱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었던 것 같아요. 더욱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외모도 예뻤고 자신을 잘 가꿀 줄 아는 여자였기에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마냥 행복한 남편이 되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신혼생활은 정말 너무나 달콤했죠. 누구나 결혼을 하면 이런 생활을 한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너무 좋았답니다. 워낙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눈칫밥을 먹으며 살았기에 이렇게 행복한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결혼을 한 이후에 따로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저는 워낙 외로운 삶이었기에 자식들을 최대한 많이 낳아서 북적북적하게 살고 싶었는데 임신 자체가 되지를 않아서 마음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3년 동안이나 아이가 생기지 않자 저희는 불임센터를 찾았고 그곳에서 임신이 조금 힘든 케이스라는 말도 들었어요. 하지만 절대 불임은 아니고 난임이라고 하면서 이 정도 난임은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시면서 노력하면 충분히 임신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아내도 난소에 작은 부록이 있어서 제거하는 수술을 했고 저도 정자활동 능력이 낮다고 해서 술을 자제하고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임신이라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았기에 저희는 유명하다고 하는 곳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누가 어디 한의원에 가서 한약을 먹었더니 임신이 되었더라 하면 차를 타고 몇 시간이나 가서 그곳에서 한약을 지어서 먹었고 또 어디 병원에 가서 배란 주사도 맞고 하면 결과가 좋았다고 하면 또 그곳을 찾아가서 열심히 노력했고요. 돈도 돈이지만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5만 가지 일을 다 찾아보았는데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임산부들을 볼 때면 저와 아내의 눈길은 오로지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어요. 안 보려고 했지만 그냥 눈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임신이 잘 될까? 난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아이를 갖는 것조차 힘이 든단 말인가?
뭐 이런 별 생각을 다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정말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아내와 저는 서로 칼날전 말도 많이 했었고, 특히 제가 지나가던 임산부를 보면서 한마디를 한 걸 시작으로 엄청나게 다툰 적도 있었습니다. 와, 저렇게 배가 앞으로 볼록하면 여자라고 하던데 저분 뱃속에 딸일까? 뭐? 남이사, 딸이든 아들이든 당신이 뭔 상관이야? 어? 아니, 그냥 난 저런 배 모양이면 딸이라고 한다고 하길래. 그러니까 남의 배 모양이 왜 그렇게 관심이 많냐고. 그딴 거 뭐하러 알아보냐고. 당신 왜 그래? 별일도 아닌 것 가지고. 별일이 아니라니? 당신이 다른 임산부 배 모양까지 유심히 관찰하는데 이게 별일이 아니냐? 그렇게 부러우면 다른 여자랑 살든지. 임신도 못하는 여자랑 살지 말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뭘 그렇게 심하게 말을 해?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 다른 여자랑 살다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래. 당신 말이 지금 그렇잖아. 우리는 이꼬라지인데 남의 여자 배 모양까지 관찰할 정도면 당신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고. 당신이 임산부들 쳐다보면서 부러움에 침 질질 흘리면서 그런 말 할 때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는 생각도 안 해봤어? 나도 누구보다 저렇게 임산부가 되고 싶다고. 아내는 제게 울부짖으며 화를 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아느냐고 말을 하는데 차마 저도 할 말이 없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가 너무나 지쳐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저희 부부는 점점 더 지쳐가면서 서로에게 실증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긴 결혼을 하고 간절히 아이를 바라지만 10년이 훌쩍 넘기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어느 부부나 지쳐가긴 할 거예요. 인공수정부터 시작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고 이제는 서로 잠자리도 잘 하지 않을 정도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아내가 하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비관적인 말을 많이 하다 보니 저도 좀 아내와의 잠자리를 피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더더욱 임신이 되는 날짜에 꼭 맞춰서 하려다 보니 이게 분위기와 그런 것은 상관없이 그냥 뭐 기계적으로 억지로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런 것도 좀 싫었고요. 또 아무리 그렇게 날짜를 맞추고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자포자기한 심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아내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워크숍이나 출장도 많고 같은 팀원들도 챙겨주어야 한다며 잦은 회식을 하기도 했어요. 바쁜 아내가 집에 없다 보니 저 역시도 늦게까지 술을 먹고 놀고 집에 잘 관심을 두지 않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시간이 흘러 결혼한 지 15년 정도가 되어 갔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임신 소식이 온 것이에요. 며칠 동안 아내가 몸살 기운이 있다며 회사도 빠지고 집에서 쉬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저의 기대감은 항상 실망을 받기였기에 최대한 아무 기대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아내의 임신 테스트기의 결과를 보고 저는 정말 너무 기쁜 마음에 환호성까지 질렀습니다. 나도 아빠다. 정말 우리 아이 생긴 거 맞지? 어? 2줄이면 임신 맞지? 귀 따가워. 좀 조용히 해, 여보. 그래, 2줄이면 임신이래. 여기 써있잖아.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진짜 지난달에는 여보 바빠서 딱 한 번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도 생기는구나.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더니 이제서야 하늘에서 축복을 주셨어. 그래. 근데 나 노산이라서 걱정이 되기도 하다. 몸 관리 좀 잘해야겠어. 나 좀 쉴게, 여보. 그래, 쉬어야지. 얼른 누워. 아내의 임신 소식에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지만 웬일인지 아내는 저만큼 기뻐하지 않는 눈치더라고요. 임신하면 몸이 좋지 않다고 하더니 그래서 그런가 싶어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임신 기간에도 뭔가 근심이 가득한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의 태교에 집중하면서 조심하라고 말을 했지만 입덧도 심하면서 꾸역꾸역 회사를 다니는 아내가 조금 원망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15년 만에 얻은 아이를 혹시나 잃을까봐 정말 너무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아내는 임신 8개월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출산을 준비하게 되었고, 저 역시 온 집안을 화사하게 바꿔주며 곧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부가 열심히 회사를 다니며 모아둔 돈으로 집안 인테리어도 조금씩 바꾸고 아이 침대, 유모차, 욕조 등도 최고급 좋은 제품으로 싹 구비를 해놓았죠. 그리고 그렇게 아들이 제 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는 날 제가 다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을 할 만큼 기분이 좋고 감동적이었어요. 진짜 부모들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자식이다라고 하는 말이 그날 이해가 가더라고요. 세상 무엇이든 다 해주겠노라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날의 벅찬 감동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에요. 저와 아내를 닮지는 않았지만 우렁찬 목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던 아들은 아주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성격적으로나 외모적으로 저를 닮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점점 커가면서 아이들의 얼굴은 많이 바뀐다고 하니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있었죠. 3살, 4살이 되면서 한참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어설픈 말투로 아빠, 아빠 부르며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일부러 아이를 놀리느라 울리기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빠가 되어갔습니다. 아내와 제가 나이가 꽤 있다 보니 다른 젊은 부모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 가끔 힘이 들 때도 있었지만 워낙에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제 성격상 그들과도 금방 친해지면서 아이들의 친구도 많이 만들어주었죠. 아내는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한 다음 회사를 다시 복직했는데 아내를 유난히 잘 따르는 회사의 남자 후배가 자주 집에 놀러 오기도 했습니다. 후배는 항상 두 손에 맛있는 음식과 아이의 옷이나 장난감을 주로 사왔었는데 아이 아빠여서 그런지 확실히 저보다 센스가 넘치더라고요. 제게 형님 하면서 잘 따르던 그 녀석은 저보다도 10살이나 어린데 일찍 결혼을 해서 벌써 제 아이보다 7살이나 많은 올해 13살이 된 아들 쌍둥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형님, 오늘도 왔습니다. 자, 이건 변신 로봇 자동차, 그리고 이건 왕자님이 입을 양복. 와, 멋진데? 역시 아들을 먼저 키워봐서 그런지 이런 거 너무 잘하는구만. 부럽다, 젊은 아빠. 그렇죠 뭐. 이제 형님도 뭔가 조금씩 알아가실 거예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자네는 월급 받아서 맨날 이렇게 우리 집에 뭐 사들고 오면 어째? 아들 쌍둥이 학교도 들어갔고 외벌이라서 생활도 뻗듯할 텐데. 이제 그만 사둬도 해. 아이고, 아니에요. 저 그래도 꽤 벌어요. 우리 한해 같은 대선배님이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신 덕분에요. 이번에 저 승진도 한답니다. 다 선배님 덕분이에요. 그래? 그렇구만. 축하해. 우리 와이프가 아주 일처리 하나는 끝장나는 사람이니까 앞으로도 많이 도움 받아. 네, 그래야죠. 아, 다음 주에도 저희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3박 4일 워크숍이 있어요. 선배님이 꼭 있으셔야 하는데 보내주실 거죠? 아, 그래? 난 아직 들은 얘기가 없는데. 그렇다면 보내줘야지. 내가 이번 연도에 휴가가 좀 남았으니까 회사에 휴가 내고 아들 볼게. 가서 일 잘하고 와. 감사합니다, 형님. 변죽도 좋게 제게 형님 하면서 저희 집에 자주 놀러오던 와이프의 회사 후배는 다음 주에 회사 워크숍이 있다면서 제게 아내를 보내달라는 허락을 받더군요. 저야 뭐 회사 일이 그렇다면 보내줘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흔쾌히 승낙을 했죠. 그런데 제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며 실실 웃는 모습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굳이 회사 워크숍을 가는데 이 후배가 제게 허락을 받고 좋아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남자 후배가 말이죠. 그리고 더 기분이 안 좋았던 건 그 남자 후배가 웃을 때마다 양쪽에 보조개가 들어가는데 그 모습이 제 아들과 똑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를 닮지 않은 것 같아 서운한데 다른 남자를 닮은 것 같은 모습을 보니 썩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별것 아니라면 아니겠지만 왠지 저는 그날의 이상한 기분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가 되어 아내는 3박 4일 워크숍을 가게 되었고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 저는 아이와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죠. 남들이 하는 것처럼 저도 아들과 단둘이 놀이공원에도 갔고 게임장에도 갔고 즉석 사진 찍는 곳에 가서 재밌는 가발을 쓰고 사진도 찍었어요. 그리고 멋진 추억 사진을 냉장고에도 걸어두고요. 어차피 아내도 집에 없고 심심하기도 해서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아이 친구 아빠 2명을 집에 초대해서 다 함께 치킨에 맥주도 한잔 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라서 그런지 기분이 몹시 좋더군요. 그런데 술자리가 계속되며 술이 좀 얼큰하게 취한 한 아빠가 제게 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저기 형님, 제가 술이 좀 취해서 하는 말인데요. 저기 형수님 단속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단속이라니? 아니, 새파랗게 젊은 놈이랑 맨날 붙어 다니면서 밤이고 낮이고 막 눈꼴시럽더라고요.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남자 여잔데 그렇게 붙어 있으면 돼요? 나 솔직히 저번에 술 먹고 대리 타고 새벽에 집에 들어오는데 둘이 여기 주차장에서 한번 봤어요. 아, 회사 후배. 야, 워낙에 와이프가 일을 잘하니까 도움 받으려는 회사 후배들이 많아. 회식하고 늦게 온다고 하더니 그날 봤구만. 나도 잘하는 후배야. 잘하는 후배가 그래요? 아휴,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보조개 쏙 들어간 그 기집애 같이 생긴 놈? 아우 진짜 밥맛이야. 우리 형님 아무튼 형수님 좀 잘 단속하세요. 자네 많이 취한 것 같아. 이제 그만하자. 알았으니까. 제게 아내 단속을 좀 하라고 하면서 뭔가 말을 할 듯 말 듯 하더라고요. 보조개가 쏙 들어간 그놈이랑 붙어 다닌다고 하면서요. 안 그래도 그 후배가 마음에 들지 않고 기분이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말까지 들으니 더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그 새벽에 둘이 차 안에서 뭔 짓을 했기에 그런 말을 하나 싶기도 하고 저희 집에 그렇게 들락날락하면서 챙겨주는 꼬락서니도 별로 보기 좋지 않고 암튼 그랬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워크숍을 마치고 돌아왔고 그 후로도 몇 번 그렇게 워크숍이나 출장 등을 자주 다니며 회사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남부러울 것 없이 아들 하나 잘 키우자는 마음으로 저는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며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죠. 가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내와 마찰이 생기기도 했지만 저의 아들에 대한 열성은 그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마 부모님이 그때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이런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제 아들이 부럽기도 하더군요. 시간은 흘러 어느덧 아들은 중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사랑받고 정이 넘치며 보조개가 쏙 들어간 제 아들은 많은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았고 여자친구도 생길 만큼 괜찮은 남자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이의 얼굴은 저와 점점 더 닮지 않게 변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어디 내놓아도 아빠랑 아들인 줄 한눈에 알겠다고들 하면서 붕어빵이니 판박이니 하는 말을 하던데 저는 그 어디를 보아도 아들과 비슷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지 말입니다. 쏙 들어간 양쪽 보조개는 저와 아내 2명 다 가지고 있지 않았고 쌍꺼풀 없이 약간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던 저와는 반대로
아들은 축 처지고 눈웃음을 치는 큰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입술과 코, 귀, 그리고 체형까지 저와 비슷하게 보이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큰 고민이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뭘 그런 걸로 고민이냐고 하겠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모두가 저와 아들이 하나도 닮지 않았다는 말을 하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은 아들과 제가 나란히 사진을 찍은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았는데 너무나 다른 생긴 모습에 혼자 몹시 실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바로 아내의 충격적인 사생활이었어요. 아내가 회사에서 출장도 많고 워크숍도 많았기에 저는 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동안 아내와 아들, 그리고 그 아내의 남자 후배가 셋이서 자주 외식을 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빠인 제게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그 삼촌이 용돈도 쥐어준다는 말을 하니 저는 좀 듣기가 거북하더군요. 저도 다 아는 사이인데 굳이 따로 셋이 외식을 하면서 제게 비밀로 하라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잖아요. 우연히 아들에게 그 말을 들은 후에 저는 몹시 기분이 좋지 않았고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막 머릿속에 복잡하게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아내의 자동차를 살펴보기도 하고 아내가 씻고 있을 때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본능적으로 그런 행동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내가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제가 회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일부러 아내한테 몰래 파티를 해준다고 하면서 출장 간 지역을 물어보았죠. 안녕하세요. 혹시 이번에 제 아내가 출장 간 곳 숙소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출장이요? 팀장님 오늘 휴가 내신 건데 출장 없어요. 휴가요? 아, 그런가요? 출장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서요. 아, 팀장님 오늘 내일 휴가 내셨는데 올해 연차를 다 쓰셔서 내년 것까지 당겨서 쓰셨어요? 아마 이제 내년 것도 거의 다 없으실걸요?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거기 박민호 대리는 자리에 있을까요? 박 대리님은 오늘 몸이 편찮으셔서 결근하셨어요. 뭐 말씀 전해드릴까요? 놀랍게도 아내와 그 남자 후배는 둘 다 회사에 나오지 않았고 출장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아내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뭔가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일부러 아내를 떠보았고 심지어 아내의 자동차 안에 작은 소형 녹음기까지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꺼내본 녹음기에서는 충격적인 말들이 오가더군요. 자기, 아주 힘도 좋아. 역시 젊은 남자가 최고야. 그러게. 아직 그 영감탱이는 눈치 못 챘지? 멍청한 영감탱이. 누가 아들인 줄도 모르고 아주 돈을 처바르고 있더만. 나야 뭐 고맙지. 근데 너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 큰일이야. 아주 클수록 그렇게 똑같아지냐? 안 그래? 나야 뭐 눈코를 다 고쳤으니 지금의 나 안 닮은 거야 당연하겠지만 말이야. 니네 마누라한테도 걸리지 않게 항상 조심해. 우리 비밀 핸드폰도 잘 챙기고 다니고. 특히 술 취해서 막 그 핸드폰 대충대충 챙기지 말고. 알았지? 알았어. 자기나 잘해. 내 걱정 말고. 제 아내라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과도한 애정 표현을 하고 있는 목소리를 듣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순간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바지에 찔끔 소변이 나와버릴 정도로 소름이 끼쳤어요.
지금 제 귀 속에 들리는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까지 들었고, 이 모든 게 현실이 아니라 꿈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세게 제 허벅지를 꼬집기도 했죠. 고개를 저으며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속으로 아무리 외쳐보아도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와 저를 전혀 닮지 않은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막장 드라마를 찍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눈앞이 막막하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학교에 다녀와서 제게 사고 싶은 운동화가 있다고 사랑스럽게 제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에 답을 차마 하지도 못하고 손만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저는 집에서 아들과 저, 그리고 아내의 칫솔 모두를 챙겨 유전자 검사를 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사실을 확인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이지만 아내의 그 남자의 음성을 들은 후에는 이상하게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갑자기 변한 아빠의 태도에 당황하는 아들이 자꾸만 제게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고 저는 그 서류를 들고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굳게 닫혀진 서류를 펼쳐보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차를 끌고 어디론가 달려갔죠. 목적지도 없이 머나먼 길을 달리고 또 달리다 보니 한적한 시골 마을이 나오더군요. 저는 이곳에서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열어보았고 그곳에는 저는 아들과 불일치, 아내와 아들은 일치라는 결과지를 보았습니다. 그때 그 짧은 순간에 제 머릿속에는 파노라마처럼 지난 일들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결혼하고 15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된 순간, 아이가 태어나 제 품에 안기던 그 가슴 벅찬 순간, 돌잔치대 앉아있던 아들이 앞으로 고꾸라져서 돌상에 있던 음식이 다 엎어져 버린 순간들, 그리고 제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들어 있던 아들의 모습들, 그냥 이런저런 순간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그 서류만 손에 든 채 울고만 있었어요. 그때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차 안에서 혼자서 울다가 잠이 들어버렸는데 깨어나 보니 동네 작은 병원에 있더군요. 아마 차 안에서 히터도 안 켜고 있다가 동상에 걸려 기절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마음씨 좋은 동네 할아버지가 저를 발견하고 경찰에 불러주셨고 저는 그대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었나 봅니다. 깨어난 순간 제가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바로 아들이었어요. 제 아들이요. 누가 뭐라 해도 제 아들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미친 듯이 집으로 향했어요.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대로 아들을 향해 달려갔고 집으로 가자마자 아들의 짐을 싸서 아들의 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외박을 하고 온 저는 보고 놀라서 아빠 하고 부르며 뛰어오는 아들을 저는 와락 껴안았어요.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감히 어떻게 다른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어요. 핏줄이 안 섞였다고 아들이 아닙니까? 이미 이 아이는 제 몸과 마음의 전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제 왜 집에 안 왔어요? 얼마나 걱정했는데. 핸드폰도 꺼놓고. 우리 아들 맞지? 너 아빠 아들 맞지? 어? 그럼 아빠 아들이지. 그럼 내가 누구 아들이야? 아빠 왜 그래? 어? 그래. 넌 누가 뭐라 해도 아빠 아들이야. 아빠는 너 평생 지켜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빠 손 놓지 마. 알겠지? 저는 그렇게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데리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도주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내라고 부르던 그 사람의 곁에서 이 아들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더 이상 사람같이 생각도 들지 않는 그 년놈들 곁에 제 소중한 아들을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라는 사람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고 농락한 그들을 용서할 순 없었지만 제가 그 사실을 모두 까발리고 나면 아들이 받을 상처가 너무 클 것 같아서 차마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최대한 제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서 멀리 떠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제 마음을 이해하시려나 모르겠어요. 하늘에 계신 저희 부모님이 보신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제 핏줄이 아니니까 그냥 모른 척 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저는 큰아버지 댁과 고모 댁에 얹혀 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나중에 혹시 이런 상황에 오게 된다면 절대로 이 아이를 눈치 보게 하지 말자. 진심을 다해 아껴주자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기에 저는 이 아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기로 마음 먹은 것입니다. 어쩌면 피보다 더 진한 사랑을 저는 이 아이와 함께 나눈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사라진 저와 아이를 향해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고 저는 그저 조용하고 담담하게 말해주었습니다. 나 다 알고 있어. 니들이 한 행동, 한 사람을 이렇게 바보로 만들고 우리 아이의 미래를 망치게 하는 당신이라는 여자. 다시는 나와 내 아이 눈앞에 보이게 하고 싶지 않다. 진정으로 우리 아들을 생각한다면 더러운 당신의 행동 죽을 때까지 말하지 말고 무덤에 가지고 가. 그리고 절대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얼마 후 아내의 회사로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실을 발설할 경우 아내와 상간남의 정체에 대해서 그 회사나 상간남의 가족에게 전부 알리겠다는 것에도 동의를 얻었어요. 차마 그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하고 제게 그저 미안하다고 하며 아이만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걸 보니 일말의 양심은 있는 것 같네요. 급작스럽게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어서 아들은 처음에 많이 당황하고 힘들어했지만 또 밝은 성격 탓에 금세 적응을 잘하더군요. 저는 이곳에서 새롭게 보금자리를 잡고 직장도 구했습니다. 지방 작은 곳이라서 이전 회사처럼 월급이 많고 복지가 좋고 그렇지는 않지만 그동안 저축해놓은 돈과 퇴직금으로 아들과 단둘이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네요. 지금 저와 아들은 누구보다도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이 행복을 느끼며 평생 죽을 때까지 제 아들을 곁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저와 아들의 인생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